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지금 이 말을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방송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이 많았던 게 제가 지금 콧물에 기침이 좀 심해요. 그래가지고 방송하다 기침 소리가 너무 크게 들어가는 거 아닐까 좀 걱정은 되지만 어제 뉴스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켰습니다. 첫 번째는요. 윤석열이 어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그냥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김용돈 전 PD 그거 예전에 무슨 이런 거 식당 같은 거 막 고발 프로그램 하던 PD 아니었던가요? 그 사람하고 전환기라고 둘이서 부정선거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개봉했나 봅니다. 그래서 왼쪽에 전환길, 오른쪽에 이영돈이었나? 안 치고 부정선거라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이해가 안 되네. 내란 우두머리 풀어줬더니 돌아다니네. 이런 반응들이 나왔고요. 웃긴 건, 재미있는 건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는 이거는 비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멘트가 나왔어요. 이제 자연인이신 분인데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 않냐 라고 넘어갔어요. 근데 국민의힘 내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누가 좀 말려라,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다시 잡혀갔으면 좋겠다, 다시 구속됐으면 좋겠다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비공식 의견은 어제 경공 뉴스 특보에 이재석 기자가 하는 코너에 한겨레 신문 기자님이 이제 취재한 건데 미친 거 아닌가 이런 것까지 반응이 나왔다 그래요, 국민의힘에서. 자, 이제 지금 상황 자체가 톤이 이렇게 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윤석열하고 손절을 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좀 골치가 아픈 게, 이걸 너무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버리면 당원 또는 당 지지자의 적어도 10에서 15%, 많으면 20, 30%가 날아갑니다, 표가. 여튼 진짜 멘탈 하나는 제가 인정합니다, 윤석열. 본인은 무기징역이 나올지 사형이 나올지 둘 중 하나밖에 안 나오는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기 지지자들 잔뜩 모아놓고 같이 영화 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영화하는 내내 졸았답니다. 그리고 그 극장 내부를 채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다들 박수를 치는 순간이 두 번이 있었는데, 하나는 윤석열이 당선된 장면 나왔을 때, 또 하나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하는 장면이 나왔을 때 박수를 쳤답니다. 그 영화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성향이라고 말하기도 싫다 수준을 아시겠죠? 미친 사람들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는데 그거 보고 박수 쳤답니다. 제정신 박힌 것들이에요. 여튼 윤석열은 더 좀 싸돌아 다녔으면 좋겠고요. 그런 웬만하면 그 정광훈 집회하는데 연달에도 한번 올라가지.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전환길 강사, 이제 강사 때려쳤다는데, 때리치운 게 아니고 잘렸다 그러던데, 같이 집회하러 다니면 되겠네. 김건희도 데리고 가고. 좋지 않아요? 여튼, 그리고 지금 검찰의 분위기는 다음 주 정도? 어쩌면 대선 전에
김건희가 소환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확실한 뭔가 있는 건 아니고 느낌인데 수사하는 속도가 그래요. 어제도 보도가 된 게 건진법사가 김건희 비서관을 통해서 샤넬 가방을 준 게 최소 2번 이상이다. 2번까지 확인됐는데 이게 그 검찰이 샤넬 코리아를 압수수색해서 찾아낸 게 통일교 측에서 건진법사한테 줘가지고 건진이 그 김건희 비서관한테 준 가방을 뭐 다시 샤넬 매장에 가가지고 웃돈을 얹고 다른 제품으로 바꿔갔답니다. 근데 또 웃돈을 얹고 또 다른 걸로 바꿔갔는데 시리얼 번호가 맞다는 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통일교 관계자의 처제 명의로 구입된 샤넬 가방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증거 나왔으면 구속 수사해야 되지 않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클 것 같은데. 근데 1,000만 원짜리 가방 이런 거 막 척척 받고 이게 나는 김건희 관련 혐의점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진짜 딱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겁이 없을 수가 있지? 이게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양평고속도로도 그렇고요. 최혜병도 그렇고요. 그 세관 마약 수사도 그렇고요. 그 디올백, 샤넬백 또 뭐 있어?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도 다 안 난다. 여튼 기타 등등해서 이게 어떻게 이거를 겁도 없이 다 받아 처먹었지?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 샤넬백을 받은 이 사건이 TV에 계속 보도가 되는데 이 샤넬백을 왜 준 건지, 왜 받은 건지에 대한 기사가 잘 안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통일교가 캄보디아 쪽에 어떤 사업을 따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빌리지 같은 걸 건설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인데 그거 하라고 대한민국은 약소국들, 빈국들에게 얼마를 지원하려고 모아놓은 돈이 따로 있어요. 이게 통상 어디 쓰는지 용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꼭 그렇게 쓰고 있는지 확인까지 하면서 보통 3천 몇백억, 4천 몇백억을 주는데 이걸 확대해가지고 캄보디아에 어디다 쓰는지 관심 없으니까 알아서 써 하면서 8, 9천억을 줘버려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통일교가 6천만 원짜리 목걸이, 1,000만 원짜리 샤넬백 이런 걸 김건희한테 준 거예요. 근데 이것만 줬을까요? 통상 내가 뭔가를 청탁을 할 때 뇌물을 준다 함은 뭐 가방 사주고 목걸이 사주고 땡입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튼 뭐 방산비리도 있었구나. 저거 자주포였나? 여튼 너무 많아요. 혐의가. 그 다음 소식은 건진법사의 USB에서 이게 한겨레 단독 보도인데 건진법사의 USB에서 나온 자료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윤석열이 검찰총장 하던 시절부터 건진법사가 아니구나. 저거 이름 뭐야? 노상원 전 사령관이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하던 시절부터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 플랜을 짜왔다는 증거가 나왔고요. 그리고 짜온 그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계획이 그대로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난 행적을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이것도
그거 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요. 여튼 뭐 검찰총장을 뭐 그만둘 때는 뭐 어떻게 뭐 퇴인사를 하고 뭐 그 뒤에 이제 자연인으로 있을 때는 어떤 걸 하고 뭐 그런 아주 세세한 과정이 다 나와 있는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어떤 저쪽 지지자의 댓글들 중에서 제가 뭘 본 적이 있냐면, 야, 좌파들은 진짜 노상훈 수첩이 그대로 그러니까 하려고 했다고 진짜 믿는 건 아니겠지. 크크크크가 나왔거든요. 진짜 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보도로 더 확실해졌습니다. 윤석열은 노상훈에게 기대는 게 굉장히 컸을 겁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요. 첫 번째, 걔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내가 진짜 대통령이 됐어. 두 번째, 걔 무속이야. 점쟁이, 무당이야. 무당이면 누가 무당을 믿죠? 지 마누라가 믿잖아요. 그래서 노상원 수첩에서 나온 그 무시무시한 계엄령 내용은 진짜 실행되려고 했던 겁니다. 12월 3일 밤에 국회로 몰려와 있는 시민들, 극렬히 저항하는 보좌진들 때문에 당황한 군인들의 소극적 임무 수행. 그리고 이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사단이었나? 어떤 부대가 한강 다리를 안 넘고 있었답니다. 이제 명령이 내려졌대요. 다리 건너지 말고 대기하라고. 계엄사령관 쪽에서 오라 그랬는데, 그때 어떤 불안감이 있었냐면, 이 계엄령을 진짜 무리하게 계속 밀어붙이다가는 다리를 건너지 않고 있는 저 부대가 우리를 향할 수도 있다는 공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용현이 말하는 중과부적이었다라고 계엄령이 실패했을 때 했던 말엔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대본을 준비하라고 그냥 떠들고 있는데, 요즘 다시 좀 대본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 전국이다 보니까 양쪽 선거 캠프 상황만 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하루에 뉴스를 쭉 소화하다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어제도 방송 끝나고 아 이거 빼먹었는데, 아 이 말도 할 걸, 아 이 말은 이렇게 좀 더 할 걸 하는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이준우 말이 꼬인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군사법정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그 윤석열이 국회 본회의실 문을 부수고 다 끄집어내라는 명령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명백히 여러분 이건 내란입니다. 계엄령 아니라 계엄령 할아버지를 선포해도 국회는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이 설명을 또 해야 되나? 자,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상권분립 배우죠. 상권분립.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는 분리돼가지고 서로 상호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해서 계엄령을 선포를 했을 때,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가 봤을 때 이 계엄령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해제할 수가 있어요.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엄법에는요, 계엄령을 선포를 하면 닫혀있는 국회도 대통령이 열어줘야 됩니다.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해제해야 될 것 같으면 해제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근데 군인들을 이용해서 그걸 끄집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노상훈 수첩에 의하면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 고문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뿐만이에요. 언론인도 죽이려고 했고요. 선관위 직원들은 고문하려고 했습니다. 고문하려고 준비했던 게 종이 자르는 작두, 송곳, 니퍼, 그런 것들을 준비했어요. 야구방망이까지. 심지어 노상원은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본인이 직접 고문하겠다고 내 방에 야구방망이 갖다 놓으라고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 밤에 이재명 그때 당시 당대표님의 기민한 판단으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서 그 호소를 들은 국민들이 국회로 몰려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몇십만은 죽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노상훈 수첩에 의하면 뭐 2만에서 5만 정도 죽는데 그러고 끝났겠어요? 분노한 시민들이 들끓고 일어났겠죠. 들끓고 일어나면 윤석열, 노상훈 저 미친 자들이 들끓고 일어난 시민들을 그냥 놔뒀을까요? 에이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했을까요? 아니요. 진압하려고 할 겁니다. 뮤열 사태 안 나겠습니까? 5월 18일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 전국 단위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 20대들이 계몽시키려고 계몽령 선포한 거다 낄낄대면서 조롱하는 새끼들은요 사이코패스이고, 저 진짜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 말을 2번째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나가 죽든지 다른 나라 가세요. 이 계엄령 내용 보고 혹은 이재명 후보님 작년 1월에 칼 맞은 거 보고 낄낄대고 조롱하고 뭐 긁히고 뭐 헬기 탔다고 조롱하는 새끼들은요 그냥 숨 쉴 가치가 없어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범죄자든 일반인이든 뭐 죄를 지은 사람이든 안 지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약자든 소수자든 어떤 사람이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거 보고 낄낄대는 새끼들은요. 그 생명은 저는 하나도 안 소중해 보입니다. 왜? 남의 생명을 경시하는데 그 생명이 왜 소중해야 되는데요? 대한민국 수십만 수백만이 죽을 뻔한 일을 막았는데 그걸 보고 조롱하고, 대한민국 제1당 대표가 진짜 컥 합의할 정도로 칼로 목을 찔려가지고 몇 미리 차이로 겨우 살아났는데 그걸 보고 긁히고 헬기 탔다고 조롱하면 그거는 사람 새끼 아니에요. 그런 새끼가 왜 살가치가 있죠? 난 살가치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그걸 보고 의사라는 새끼도 긁히고 들어누웠다 그랬죠. 그 새끼도 난 살가치 없다고 봅니다. 한때 청년의 멘토라고 불리웠던 사람이고 저도 집에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했었는데 제가 국민의당이 아니고 분탕질하고 저쪽 당으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거 보고 그 책을 버린 게 아니고요. 저희 집에는 가정용 미니 파쇄기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 그 책을 정성스럽게 다 갈았습니다. 그게 무슨 사람이에요. 지가 정치인인데 상대당의 당대표가 목에 찔려서 헬기를 타고 수술을 했다 그러면 최소한 그거 차트라도 받겠죠. 보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의사면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긁히고 들어누웠다라는 그 일베들이나 하는 말을 의사 자격증이 있고 의대 교수까지 했던 상대당의 정치인이 그런 말을 하면 그거는 사람 아니고요. 숨쉴 가치 없어요. 그냥 내가 아무리 극우든 아무리 조롱을 하든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렀든 나가 죽으라는 소리는 제 지인들은 알아요. 제가 욕이든 그냥 하는 말이든
툭 던지는 말이든 진지하게 하는 말이든 저는 빈말을 못해요. 빈말을 못하고 돌려 말하는 걸 못합니다. 그래서 제 주위 사람들은 야, 너 오늘따라 화장이 되게 잘 됐다 하면 엄청 기분 좋아해요. 왜냐면 그게 빈말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때론 야, 너 오늘 그 옷이 뭐야? 너 치마는 두고 위에 건 다른 거 입어 하면 그냥 들어가서 다른 거 입고 나와요. 왜? 내가 툭 던지면 그거 엄청 생각해서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 지인들은 내가 너무 빡쳐가지고 죽을래라고 하면 무섭대요. 겁난대요. 왜냐면 진짜 죽일 것 같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 그냥 차라리 나가 죽는 게 이 나라에 이 세상에 도움이 된다는 건 여러분 비유가 아닙니다. 욕도 아니고요. 진심이에요. 남의 목숨을 가지고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서 그걸 조롱의 대상으로 여기고 낄낄대는 것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요, 윤석열이 만약에 누군가가 테러를 해가지고 죽다가 살아났으면요, 걱정할 겁니다. 김건희가요, 테러 협박을 당해가지고 방탄조끼 입고 방탄유리 뒤에 숨으면요, 걱정할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 할 일이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몇십만을 죽이려고 했지, 몇백만을 죽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조롱하는 건 제가 보진 못했거든요. 조롱하는 걸 보면 마음이 달라지겠죠. 그들도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조금 흥분했네요. 이진우 수방사령관 증언 전하다가 제가 이렇게 됐죠. 좀 더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전할 소식이 기억이 안 나. 아, 이게 있었구나. 그래서 김문수도 비판을 하고 나섰고 권성동도 비판을 하고 나선 게 이재명 후보님이 방탄조끼 입고 방탄유리 뒤에 숨어서 유세하는 걸 두고 조롱했습니다. 이 자들도 살 가치가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이 유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실제 테러를 당했던 사람이 이번에 또 테러에 대한 제보가 있어가지고 조심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조롱거리로 만드냐고. 응? 내가 지금 내 책임으로 민주당 때문에 지금 방탄조끼 입고 방탄유리 뒤에 있냐? 당신들 때문에 그러고 있지. 근데 원인 제공한 자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냐고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나 같으면 쌍욕했을 거예요. 대선 후보거나 말이고 간에.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알 건데 저 한번 개빡쳐가지고 쌍욕하면 장난 아니에요. 10원짜리 여기 난무합니다. 그 기억나실 건데 법원에서 모든 재판을 대선 뒤로 미루는 날부터 제가 안 하는데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님 공직선거법 20무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날부터 법원에서 모든 재판을 대선 기간 동안은 열지 않겠다고 발표한 날 전날까지 제가 하루 방송에서 한 6번, 7번 했던 말이 그겁니다. 십새끼들 대선 진짜 족같이 하네. 이제 그날 이후로는 안 해요. 여튼 뭐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됐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부터는 꼭 대본을 준비할게요. 대본이라고 해서 제가 이것도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는 건데 뭔가 거창한 걸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전해드릴 그 소식 뉴스의 키워드를 이제 뭐 좀 적은 날은 4-5개, 많은 날은 한 15개에서 20개 정도를 쭉 적어놔요. 그럼 키워드 보고 이제
이 키워드가 이 뉴스였잖아요. 그거 전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뉴스가 너무 많은 날은 정보만 전해드리고, 얼마 안 되는 날은 제 논평과 뭐 제 비평까지 섞어서 전해드리고, 보통 그러고 있다가 요즘은 이제 뭐 대선 기간이니까 뭐 양당의 대선 소식만 전해드리면 되겠지 하고 대본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뉴스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직위원에 대한 뉴스가 없었어요. 모르겠는데 이번 주를 넘길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 안에 저는 직위원의 그 직무 배제에 대한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첫 번째 직위원 판사에 대한 사진 공개했을 때 아마 블러핑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 내란이라든지 명태균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민주당이 공개할 때는 진짜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만 한두 가지를 조금씩 공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왜 블러핑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두 번째 사진을 공개하고 나서는 바로 그 감사에 착수를 했고요. 감사에 착수를 했다는 말은 민주당 쪽에서 모든 자료를 넘겨주겠다, 이거 조사해라, 아니면 우리가 공개할 거다 해서 두 번째 사진 공개했는데, 이래도 감사 안 할 거냐 라고 하니까 이제 쫀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이미 넘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봉지욱 기자부터 해서 일부 기자들한테도 엄청나게 많은 제보가 오고 있답니다. 그럼 의원실에서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이거 아마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엄청나게 넘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봉지욱 기자를 통해서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직위원이 윤석열 탈옥시켜준 날, 윤석열 석방된 날, 그날도 거기 갔답니다. 그런 제보가 있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진짜. 여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만간 뭐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을까, 직무 배제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직위원은 그 윤석열, 김용현 등의 재판을 못하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구속될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뭐 추측이 됩니다. 이거는 뭐 어제 나오지 않았는데 왜 안 나왔는지 궁금한 제가 전하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국민의힘은 선거운동 상황이 난리 엉망진창입니다. 후보가 하는 말이 다르고요. 당 대표라는 비대위원장이 하는 말 다르고요. 원내대표가 하는 말이 다른데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요, 각 지역구에서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안 합니다. 이게 이제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구는 의원이 있을 건데 그 의원들도 주로 서울에 있어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구는 당협위원장이라고 해서 지난 총선에 나왔다가 떨어진 사람이 뭐 위원장으로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선거운동 하려면 자기 돈 내고 해야 됩니다. 하고 싶겠어요? 어차피 질선거인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 끝날 때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대선 캠프 회의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난리 엉망진창이랍니다. 민주당은 일사불란하죠. 그리고 굉장히 정돈돼 있고요. 이 유세를 봐도 압니다. 유세를 보면요, 정책이 있고 정책만 말하고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기껏 상대당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고는 나한테 이런 발언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말, 이런 말 외에는 네거티브를 거의 안 하세요.
그런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이재명입니다. 국민의힘은요, 50분 요새 하면 45분은 이재명 욕입니다. 이준석은요, 기자회견하고 그 대학 돌아다니면서 그 학생 식당에서 학식을 먹는 방식으로 유세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이 기자회견을 하면 회견 장소에 사람이 없어요. 기자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님이 기자회견만 하는 형식으로 선거운동을 한다? 그 일대가 미어 터질 겁니다. 없어요. 이준석은. 뭐 딱히 없죠. 오랜만에 이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볼까? 이준석의 지금 행보에 대한 언급을 제가 딱히 하고 싶지 않은 게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뭐 지지율이 웬만큼은 나와야지 뭐 그쪽 캠프 상황이나 그쪽 뭐 선거운동 상황을 전하지 그 뭐 코딱지만한 그 지지율 그거 뭐 소식 전할 게 있나. 근데 뭐 요즘 이제 그 이준석 이야기만 나오면 이준석은 내가 전문이다 하면서 엄청 까는 분이 몇 분 계시죠. 그 유튜버 거의 없다님, 그리고 뭐 신인규 변호사님 몇몇 분 계신데, 저는 그분들보다 훨씬 이전부터 저거 사람 새끼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냐면 이준석이 정치를 시작하기 훨씬 이전부터예요. 이준석이 처음 국민 앞에 나타났을 때는 그 TV 정치 프로그램 패널로 나왔어요. 그때 사람들은 신선하다 라고 뭐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준석이 대한민국 언론에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젊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상식인 나라였습니다.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경남의 다수, 그리고 서울의 강남에 나이 들고 못 배운 사람일수록, 가난한 사람일수록, 그때 당시는 한나라당이었네요.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게 그게 그냥 통용되는 상식이었어요. 근데 하버드를 졸업한 사람이 그리고 20대가 한나라당을 지지하면서 한나라당 쪽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로 TV에 나오는 거예요. 저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아니 하버드를 나왔으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어떻게 저런 정치 성향을 가질 수가 있지? 저게 상식에 맞나? 제가 진짜 배운 건 맞나? 혹시 뭐 집에 재산이 뭐 수백억 있어가지고 기득권 이어가지고 내 기득권 지켜달라고 지지하는 건가? 저는 좀 신기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신선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가끔 보는데 내가 뭘 보고 이제 저거 사람 새끼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계기가 있었는데, JTBC에 그 이준석이 그때 나비 넥타이 메고 패널로 나와가지고 1대1로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썰전이었는지 뭐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너무 오래전의 일이어가지고. 그때 다시 이제 박근혜가 이제 유력한 대권 주자 1대. 그때 박근혜가 아마 당선이 됐던 대선이 있기 전이었죠. 이준석이 그때 국민의힘에 아마 입당을 했겠죠. 했으니까 독대를 했다고 지가 말을 하겠지. 박근혜와 독대를 해서 이제 토론을 벌릴 일이 있었대요. 이준석 이미지가 토론 진짜 못하는 패널만 모아놓고 토론 프로그램 해가지고 지가 짱 먹는 그거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템콘지 뭔지 걔네들은 이준석이 토론 진짜 잘하는 줄 아는데 토론 이준석 진짜 못해요. 내가 봐도 너무 못해요. 여튼 그때 이준석이 JTBC에서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박근혜랑 독대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교육 정책에 대해서 박근혜랑 1대1 토론을 했대요. 하는데 박근혜가 가지고 있는 토론에 대한 정책 구상이 이미 있고 그게 본인이 토론하려고 가져갔던 정책보다 훨씬 더 좋고 토론에서 논리에서 한마디도 전혀 밀리지가 않더라. 박근혜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발언을 듣고 저 새끼는 본인이 부각될 수 있고 본인이 지지하는 당이 부각될 수 있으면 있지도 않았었던 없던 말을 태연하게 지어낼 수 있는 새끼구나. 그래서 그거를 TV에 나와서 그냥 눈빛 하나 표정 하나 변하고 할 수 있는 새끼구나. 저거 사람 새끼 아니다. 저런 새끼는 정치를 하려고 이렇게 나오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정치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새끼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정치에 뛰어들고 보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저게 달고 달아가지고 권력에 눈먼 7, 80대 다선 의원 정치인 늙은이들이라 하는 늙은이들이 해도 욕먹을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거의 없다님, 시인규 변호사님, 저 한번 초대해 주세요. 저도 나름 이준석 전문가입니다. 여튼간에 이 오래전 이야기 하나만 그냥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요. 언급할 가치도 없어요. 명태균한테 김영선이 이기는 여론조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갖고 오라고 했다는데 네가 지지율 2자릿수 나오는 여론조사 하나 갖고 오면 내가 네 대선 그거 선거운동하는 소식 전할게. 내가 8살이라 누나니까 아니다 7살이라 누나니까 반말한다. 너도 나이 어리다고 다른 당 당대표한테 임마라 그랬나? 야단차 쓸 거라 그랬나?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대선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다른 것도 전할 건 생각해보니까 더 있긴 하네. 그때 명태균하고 통화했던 녹취록 나왔을 때도 홍매화심으로 저기 갔다가 대화하고 나서 그 뒤에 통화한 거 약해. 이게 한동훈을 오히려 더 띄우는 거일 수도 있어 하면서 그게 명태균이 나이가 몇 살인데 그게 반말이야 존댓말이야. 그러니까 기본 예의도 없는 거예요. 반말 찍찍하고. 그때 12월 3일 그날 밤에도 막 앞에 있는 사람하고 옆에 기자가 찍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경찰 군인들하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하는 거 쇼잉 하다가 뒤에 보좌관이 저기서 담 넘어가면 된다니까 그 보좌관한테 시끄러 임마! 아휴.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그리고 개혁신당이라는 당의 꼬라지를 보면서 우리가 완전히 깨게 된 환상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대, 하버드 졸업생들 진짜 좆도 없다. 이준석 하버드 나왔다며. 왜 저렇게 멍청해? 그리고 지금 서울대 법대는 지금 대부분의 법민주 진영 패널들이 서울대 내란학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서울대 내란학과. 한독수도 하버드 나왔어요. 그 제정신으로 보이세요? 그 행동이?
관용 차량과 법인카드만 주면 영혼까지 팔 수 있는 그 노역에 찌들은 자가 사람으로는 보이십니까? 나는 그렇게 안 보여요. 역시, 오, 죄송합니다. 참고 있었는데 결국 나오네. 요즘 제 영상이 자꾸 뒤쪽으로 가면 전날 소식이 아니라 그냥 제가 이제 생각하는 다른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어놓는 시간이 자꾸 되는 것 같은데 지금 40분이 넘었네요. 조금만 더 해볼까요? 저는 이 대학에 대한 편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Y대를 갈 수 있었고 가고 싶었는데 그 수능 역사상 가장 어려웠다는 97학번 수능에서 더하기 빼기를 실수해서 7점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7점이 날아가니까 Y대를 못 가게 돼가지고 서울에 있는 다른 사립대를 알아보던 중에 97년의 상황은 아시겠지만 IMF였습니다. 부모님은 식당을 하셨고 해서 지방 국립대를 다녔어요. 저는 사실 반수할 생각으로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그 학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공부하는 환경도 좋고 동기들도 너무 좋고 선배들도 너무 좋고 그래서 반수에 대한 생각은 좋고 그냥 그 학교 계속 다녔고 저는 제 모교가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뭐 스카이대를 졸업한 저랑 같은 전공을 한 사람들이 저보다 높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카이 대학을 졸업한 동료 강사들 많이 봐왔지만 실력 형편없는 강사들 너무 많이 봐왔고요. 오히려 제가 평생 22년 반을 사교육계에 몸담으면서 제가 봤던 가장 실력 있는 강사라고 꼽을 수 있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 두 분 다 지방 사립대 출신이십니다. 심지어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전공도 수학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산에 내려왔다가 길어야 반년 버티고 다시 서울로 가는 강사 유형이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야, 나 대치동에서 잘 나가던 강사야. 나 같은 사람이 부산 내려가면 싹 정리할 수 있어 하고 내려오는 사람들 있죠. 길어야 반년입니다. 그 사람 부산에서 못 버티고 튕겨가지고 다시 서울로 가는 게. 저는 평생을 소수자인 걸 느끼고는 있었지만 소수자로 살아갈 용기를 못 내다가 지방 국립대 출신으로 나름 유명 강사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소수자의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직업을 가지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 학력, 그리고 뭐 부모님의 재산, 그리고 그 사람의 수입, 그리고 뭐 그 사람의 지향성 등등 그런 거에는요 계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름이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요. 소수자 안에서도요 계급을 나누려는 세력들이 있어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뒤에는 듣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트랜스젠더들 중에서는요, 수술한 트랜스젠더와 수술 안 한 트랜스젠더를 계급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트랜스젠더들 중에서는요, 아무것도 없이 여장 많은 남자를 또 낮은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요, 텃세 부릴 동료들이 있는 사람과 그럴 동료들이 없는 사람을 또 계급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저렇게까지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학원 강사들도요, 자기가, 예를 들면, 남들이 보통, 이제, 남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닌, 아주 별거 아닌 거, 조그만한 거 하나 더 알고 있는 거를 굉장히 크게 생각해서 본인이 훨씬 우월한 강사라고 생각하는 아주 가짜는 강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이거까진 이거 디테일한 예까진 들고 싶진 않지만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나는 과학고 학생들 수업하는 강사야. 그래서 일반고 수업하는 강사들은 나랑 급이 다르지. 실제로 그런 강사를 저는 몇 명 봤습니다. 어떤 사람까지 봤냐면요. 야, 나는 저 사람들하고 급이 달라가지고 나는 교무실 못 쓰겠다. 내 방으로 강의실 하나 내줘. 하는 강사까지 저는 봤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저보다 수강생이 적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교무실에 있는데. 이 젖어있는 계급의식, 특권의식,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양양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있을 때 강연회를 보고 제가 느꼈던 역특권의식. 상고를 나와도 나처럼 살면 대기업의 임원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역특권의식. 배운 너네들도 나한텐 안 돼. 그리고 못 배운 애들 나처럼 안 되는 거 나같이 안 살아서야 알아. 라는 그 역특권의식이 엄청 많이 느껴져가지고 저 사람은 우리 당이 아니고 저쪽 당의 정체성에 더 맞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당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그걸 들으러 갔던 당원들이 같이 사진 찍으러 가자, 같이 사진 찍자 하길래 나 싫다고 그냥 사진 찍고 오라고 해서 전 실제로 안 찍었어요. 이번에 국민의힘 입당하잖아요. 김문수 유세하는데 흐뭇한 미소 짓고 뒤에 서 있더만. 아휴. 다음에는 제가 엄청 초반에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때 이야기했던 게 하나 있어요. 국민의힘이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는데 낙선한 게 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위원장 이야기도 제가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는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너무 길어졌다. 좀 요즘 제 방송이 그러려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러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뒷부분이 되면 그냥 횡설수설 그냥 제 이야기를 풀어놓는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이거 제목 어떻게 뽑지? 어우씨, 큰일 났네. 일단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요일이거든요. 다음 주 목요일 우리 일주일만 있으면 사전투표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